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직과장 이영태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기도 하고 54년 개교 이래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명문 인하대학교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릴 내용은 해양 분야에 대한 진로 교육으로서 어둠 속에서 길을 묻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 둘째, 해양교통시설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셋째, 해양수산부의 주요 부서 및 업무 현황, 그리고 공무원 입직 경로와 입시 자격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 손으로 가볍게 강의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저의 생산지는 전남 순천이며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공직 생활을 3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의 중요성과 우리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물류의 중심 국가라고들 얘기하는데, 기존의 세계 지도는 한국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대륙에 짓눌려 한쪽 변방에 붙어 있는 하찮은 형태로 보이지만, 세계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북반구 대륙에 앉아 남반구를 향해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면 마치 선박이 태평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부도와 같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흔히 우리는 세계 물류허브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륙적 사고에서 변방 취급을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이제는 세계 물류의 중심축으로 역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조직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정책 업무를 말씀드린다면,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행,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 그 다음에 수산자원 관리, 선박 및 선원의 관리, 해양환경 보존 및 연안 관리 등 국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조직 및 예산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직원은 총 3,500여 명 정도 됩니다. 외청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은 제외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본부에는 장관님, 차관님을 비롯한 3실,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그 다음에 3국,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 그 다음에 사정책관 등 약 6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부산, 인천청 등 11개 각 지방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총 2,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대한 국가 조직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은 512조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해수부 관련 예산은 5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해수부와 업무와 관련된 무인 자율운항 선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동안 2000년 초반까지 선박에는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을 장착하여 선박 화물이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5년부터 국제적으로 해양 환경 오염이 부각되면서 LNG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이 출현하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선박 자동화가 이슈화되면서 스마트 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아마도 머지않는 2030년쯤 가서는 선박 자동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무인 선박, 즉 자율운항 선박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영국의 롤스로이스 해운에서는 완전한 자율운항 선박을 2035년까지 만들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은 해양 산업의 미래이며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파괴력만큼이나 선박 설계와 운영 분야를 크게 변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금년 10월 19일 삼성중공업에서는 선박 자율운항 시험을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제조선소 인근 해상에서 300톤급의 실제 선박을 원격으로 자율운항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연은 거제조선소와 약 250km 떨어진 대전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대전에 위치한 육상관저센터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선박의 운항 상태를 증강현실이 결합된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박을 직접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해기사의 승선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게 되며 인공지능 기술 및 초고속 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발전된 운항 보조 시스템을 2022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드론을 활용한 해양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드넓은 바다에서 해양경찰의 조난구조, 해양 쓰레기 및 해양 오염 확산 탐지, 어군 탐지는 물론 해양교통시설 점검 등 앞으로 해양 분야의 그 용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난 10월에 해양수산부와 도로교통공단이 후원하고 드론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제3회 세계 드론 낚시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었습니다.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자 지구 환경의 조종자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80%가 서식하고 있고 지구 산소의 75%를 내뿜고 있습니다. 해양의 가치는 지금 해양의 자산 가치는 24조 2천억 달러고 해양의 생산 가치는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자원 개발의 마지막 보고이며 바다의 95%는 아직 미개척 상태이고 심해저에는 구리, 망간, 니켈 등 전략 금속이 대량 매장되어 있어 육상에 한 2에서 5배 정도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양 에너지는 풍력, 조력, 파력 등 어마어마한 자연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75%가 물류 교역의 75%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99%가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정책 업무입니다. 해양정책 중에서 해양환경은 해양 생태계 보호, 연안오염 관리, 습지 보호 등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고 해양 관광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해양 문화 사업이라든지 해양 레저 개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해양 과학 기술 업무는 극지방 연구라든지 해양 탐사, 해양 자원 개발 등 우리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다음은 수산정책에 관한 업무입니다. 수산정책의 주요 큰 카테고리는 수산업이고 수산식품이고 어업관리인데 수산업은 어획량 및 바다 목장 관리, 양식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하며 수산식품은 수산식품의 육성, 그 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관리, 수출 지원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는 안전지도 및 한중일 불법어업 지도 단속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물류 업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운물류는 해운산업, 연안여객, 크루즈산업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데요. 해운산업은 해운 및 조선업 지원, 항만 물류 서비스 등을 말하며
연안여객은 연안 화물 운송, 연안여객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크루즈 산업 업무는 크루즈 수요 창출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있고, 이를 위해서 각 지방청 11개에서 이 일을 분산해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BPA, IPA, YGPA, UPA 등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 정책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정책의 첫 번째는 무역항 항만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항만 대우지 개발 등을 말하며, 소규모 항포구 업무는 어항건설, 연항정비 사업 등을 관장하고, 마리나 업무, 항 업무는 레저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입니다. 우리 인천 관내에는 왕산 마리나가 가까이 있어서 영종도에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사안전정책 업무입니다. 해사안전정책의 큰 카테고리는 선박의 안전이고, 그 다음에 해양교통의 설치입니다. 해양교통시설 설치입니다. 선박 안전은 선박 검사라든지 관제, 그 다음에 해양사고의 조치 등을 말하며, 해양교통은 항로표지의 설치라든지 DGPS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상항법 보정 서비스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부 업무 소개에 이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주요 과와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원회사 안전과가 있는데, 이 과에서는 선원수첩 교부, 여객선 허가라든지 회사 안전, 선박 보안이라든지 항행 안전 정보 등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 물류과에서는 항만 이용 안내, 도선 정보, 예선 정보, 그 다음에 항만 운송 관련 사업, 물류 창고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무역항 질서 및 해양 환경 감시, 그 다음에 수중 레저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항로표지과는 해양교통시설은 즉 유인 등대 조류정보센터 등 업무를 관장하고, 항로표지선, 그 다음에 점검 정비를 담당하는 항로표지선, 그리고 해양 관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사 3과가 있는데요. 계획조사과, 항만개발과, 항만정비과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개의 과에서는 각각 항만, 북항, 내양, 관문, 그 다음에 남항, 인천 신항 등 인천항 전체의 개발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에 보시는 지금 이 그림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전 구역도를 지금 구역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 안산 단원구 일부를 포함한 저 북쪽으로는 백령도, 연평도까지 우리 인천청의 관할 구역입니다. 관할 구역 안에 무역항이 인천항, 경인항이 있고, 연안항은 용기포항과 연평도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인천항의 현황도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인천항에 한계선이 있는데요. 대부도에서 무의도, 그 다음에 영종도를 잇는 이 파란 점선 안이 한계선이 되겠습니다. 그 한계선 안에 지금 노란색으로 있는 인천 신항이 있고요. 골든하버라 하죠. 지금 건설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설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골든하버는 그보다 왼쪽에 보라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남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안항, 내양, 북항, 저 왼쪽 끝허리에 지금 경인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시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교통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에는 도로교통 신호가 있듯이 바다에는 항로표지가 있습니다. 항로표지의 정의는, 항로표지 법상의 정의는 항해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 형상, 색채, 음향, 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 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 보조 시설을 말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파제 빨간색 우연 등대가 있고요. 암초상에, 바다 가운데 암초상에 있는 등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떠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 등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이 없는 이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에 떠 있는 등이 없는 또 왼쪽에 등 부표와 반대로 등이 없는 것을 부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조류신호 표지가 있고 음파 표지, 사이렌 같은 거, 그 다음에 레이더 비콘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항로표지협회 IRA에서 관장하는, 즉 IMO의 산하의 비정부간 기구입니다. IRA에서 해상 부표식의 종류 및 규격을 권고하는데, 세계는 지금 현재 A 지역과 B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 지역은 지금 그 그린 색깔인 연두색인데요. 수온을 향해서 오른쪽은 녹색, 좌측은 홍색을 표시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미국이나 일본 등은 B 지역으로서 오른쪽이 홍색, 왼쪽이 녹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부표식의 종류는 측방표지라든지 방위표지가 있는데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처럼 이건 우리나라든지 미국, 일본 등 B 지역에서의 측방표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빨간색이고 왼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입니다. 다음 방위표지가 있습니다. 측방, 어떤 그 항로의 가항수역인 양쪽 측면을 나타내는 그런 항로표지도 있고, 다음은 방위표지라 해서 지금 맨 위쪽에 노스 N 돼 있는 거기에 보면은 북방위표지라고 하는데, 이런 그 이게 그 횡대에 이런 표시의 그림이 돼 있고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은 이 표지에 북쪽으로만 선박이 통항할 수 있다. 기타 남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니지 마라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른 표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고립장애 및 특수표지인데요. 고립장애 표지는 말 그대로 가항 수역 내에 존재하는 일정 크기의 고립된 암초 등을 표시할 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특수표지인데, 특수표지로는 기상신호 표지가 있고 조류신호 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위치 식별 장치인 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그 항로 표지를 조합해서 항만에 설치된 그림을 단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맨 밑에 지금 백콩 정선으로 되어 있는 데서 출발하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각 그 화살표를 따라서 이 항로 표지의 신호를 따라서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각 항만에, 자기가 원하는 항만에 저렇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야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는 저렇게 불빛과 시그널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항만에 안전하게 장애물을 회피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로 표지의 설치 현황인데요. 전국에는 약 3,400개의 지금 등부표가 각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인천청은 약 한 400여 개가 있습니다. 전국 대비 한 12.2% 정도 되고, 전국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한 8,000 노티칼 마일, 킬로미터로 하면은 15,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 5km당 한 기 정도가 지금 전국 대한민국 연안에 항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라든지 어디 해수욕장 등 턱 트인 곳으로 나가면은 대부분 우리 항로 표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청은 약 3km당 한 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촘촘하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인천청의 관내 항로 표지 설치 현황을 해도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위생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DGNSS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GPS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차원 측량법으로서 위치를 알고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송신된 전파가 수신기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사용자로부터 위성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 사용자의 공간적 위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24개의 위성군에서
위치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항상 전송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최소한 4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면 그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위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국립해양특위정보원에서는 이러한 GPS 위치 오차가 30m 정도 되나 이것을 1m 이내로 보정한 DGPS, Differential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에서 DGPS 신호를 전국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DGPS 이용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GPS 신호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고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즉 P, 포지션, 위치죠. N, 내비게이션, 항법이죠. T는 타이밍, 시각을 말합니다. 정보 제공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위치 측정 분야로서는 우선 해상공사 또는 해양조사 분야가 있는데 그동안 GPS가 없는 시절에는 삼각 측량기 등으로 측량하여 각종 해상건설공사나 인공호초 설치 위치 또는 해상 등급표 설치 위치를 아주 어렵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GPS 수신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내장된 어플만으로도 자기의 동선이 낱낱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다음은 선박의 항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거의 모든 선박에 없어서는 안 될 항해 장비이며 육상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택배 등에서도 GPS 신호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 정보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세계 표준 시각 및 정보통신 그리고 은행 업무에 있어서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입출금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 동기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항 조류신호 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신호 표지는 서해안처럼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고 3노트 이상의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 입구나 항로에서 조류의 방향, 속도, 경향, 들물 또는 날물을 말합니다. 경향을 측정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전광판으로 주야관을 막론하고 2마일 내외의 거리에서 조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류정보 운영센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조류정보 제공 방법은 이용자에게 대형 전광판 및 인터넷, AIS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류정보는 행안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과 각 선사 등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 지방청에 조류신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천청은 인천 간문, 부도 등 데에 설치되어 있고 목포청에는 명랑수도, 장주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2018년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청에도 부산항 제1항로에 크루즈 선박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한 30여 년 동안 몸담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해양수산부의 입직 경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일반적으로 공개 경정 채용과 특별 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채용 예정직에 대한 자격 요건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입직 경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공채인데요. 일반적인 시험을 통해서 가장 높은 직위로 입직할 수 있는 계급이 바로 5급 공채입니다. 5급 공채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이런 5급 해양 직업 멘토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잘 아시다시피 선택형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인데
5급 공채도 행정과 기술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정을 볼 것인지 기술을 볼 것인지를 선택한 후 열심히 공부하셔 소기의 목적을 뜻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차 필기, 2차 논술에 이어서 3차 면접 시험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는데 5급은 개인 발표가 있고 개별 또 면접이 있고 집단 면접 등 면접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7급 공채인데요. 7급은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이고 2차 면접시험인데 지금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하기 때문에 출신 학교라든지 시험 성적, 경력 등을 비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급인데요. 9급도 마찬가지로 그 과목 1차 시험에 국어, 영어, 국사, 나머지 두 과목은 직렬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합격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 내에 선발해서 50%는 탈락합니다. 다음은 일반 선박 7급 정력 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근무부서는 지방해양수산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선박 행정을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는 항만국 통지라든지 이와 관련된 선박 검사 업무, 그 다음에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합니다. 응시 자격은 대학이라든지 수상계 대학이라든지 또는 전문대학 이런 데서 3급 이상의 항해사라든지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배를 타셔야 될 것입니다. 기술사, 조선 기계, 산업 기계 설비 등 자격증 소지자도 역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선박직으로 들어오면은 일반 선박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렇게 지금 PSG 검사라든지 해상안전 감독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해양교통.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직원들이 해양교통 시설직인데요. 해양교통 시설은 역시 각 지방 11개 지방청에 근무하고 있고 국립해양특위정보원에서도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해양교통시설의 기획, 설치, 관리, 운영, 국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응시 자격은 기사 이상 항로표지라든지 토목, 무선설비, 전기공사, 전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면 응시할 수 있고요. 산업기사도 일정 기간 이상 3년 이상의 경력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1, 2급을 받으면 5점, 3급을 받으면 3점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차 시험은 저희 직에 들어오기 위해서 물리와 항로표지 일반이 있는데 항로표지 일반이라 하면 지문항해, 천문항해 또는 전파 항해 이런 업무 관련된 그런 학과가 조금씩 이렇게 섞어져 있는 통합된 어떤 그 상식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소개드린 해양교통시설직 8급으로 입사할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 청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교통안전시설은 불빛을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광파 표지. 일정한 형상 및 물론 복잡한 저희 항로표지 행정 업무 전체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획, 예산, 인사 업무 등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업무들을 소개해 두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향후 저희 업무에 관심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 8급으로 또 저희 해양수산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로 8급으로 들어오시면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주로 근무하는데요. 해양 관측이라든지 해양 측량 등의 해양 조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시 자격은 기사 또는 산업기사를 가지고 일정 요건을
가지면 됩니다. 수로직 8급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업무의 그 단면을 보고 계십니다. 수로 측량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해도 제작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십니다. 다음은 어로 9급으로 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로 기사라든지 어로 생산 관리, 어로 산업 기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동서남해에서 근무하는 어로 9급으로 들어오셔서 어업 지도 단속 등의 선박에 승선하여 어업 관리 업무를 하시는데 특이한 점은 선박 승선 기간이 연간 한 160일에서 180일 정도 승선하여 바다에 있는 시간이 조금 있다는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수산 일반이라든지 어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세 과목을 보겠습니다. 어로직으로 들어오면은 불법업 단속이라든지 어업인 안전보호, 어업인 간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력 특채로 해서 선박 항해, 선박 기관의 그 9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박 항해나 기관 자격증 가지고 들어오면은 5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소지할 경우에 우리 국가의 그 선박 항해나 기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청에 있는 각종 행정선이라든지 국립해양조사원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어업지도선의 근무 선장이라든지 항해사 또는 기관장, 기관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해사라든지 기관사님들의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수산 일반 9급으로 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해양이라든지 수산 양식, 어로, 수산 제조, 품질 관리, 식품 등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고 해양 환경, 그 다음에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공학, 우리 인하대 해양과학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직에 들어올 수 있고 저희 항로 표지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검역 검사라든지 수산물 품질 관리,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통신사 9급이 있는데요. 이 통신사 9급은 선박의 통신 장비 운용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통신사는 모집 인원이 적으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사가 있는데요. 국립해양과학원이라든지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근무하는데 주요 업무는 해양 물리자료 분석, 그 다음에 해양 순환 수치 모델 및 해양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시겠고요. 응시 자격은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련 전공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를 하시면은 우리 해양연구사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해양학이라든지 해양공학이라든지 환경공학이라든지 해양오염학이라든지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등을 전공하신 자가 유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운항회사 안전감독관이라든지 가망회사 안전감독관이 있습니다. 이 직업군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선박 운항과 화물 선적의 안전 운항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군인데 특이한 점은 보통 공무원은 60세가 정년인데 우리 회사 안전감독관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 신경학자이며 정신의학자인 빅터 플랭크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입니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시련과 죽음이 없이는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국 인간에게 있어 시련이란 인생에서 당연히 극복하라고 있는 삶의 한 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빠르게 강의를 마쳤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